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온 세상이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겨울이 오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오직 바람소리와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곤 하는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긴 겨울밤을 보내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에 있는 기와집에는 유난히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 연화가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 연화네 집에서는 다가올 조상님의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연화는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정돈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며칠 뒤 새벽녘 푸르스름한 기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연화는 남들이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가득 쌓여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연화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꽁꽁한 손을 비비고는 커다란 광주리에 빨랫감을 챙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빨래는 여느 때와 달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비단 펜이불이었기에 연화는 혹여나 때가 탈까 싶어 다른 빨래와 섞지 않고 따로 정성스럽게 챙겨 냇가로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그날이 부른 붉은 실로 수놓아진 핫크림이 마치 살아서 날아오를 듯 생생하여 집안의 보물처럼 여겨지던 물건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냇가로 향하는 길은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연화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눈길을 헤쳐 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는 눈꽃이 피어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가루를 흩날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만이 연화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냇가에 도착하자 꽝꽝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는데 연화는 미리 챙겨온 돌멩이로 얼음을 깨어 빨래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강물이 솟아올랐고 손을 담그자마자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전해져 왔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부를 물에 적시며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방망이질 소리가 탕탕하고 울려 퍼질 때마다 고요했던 냇가에는 활기가 도는 듯했고 연화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네 이불은 물을 먹자 더욱 묵직해져서 다루기가 쉽지 않았지만 연화는 행여나 천이 상할까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정성을 다해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붉은 항무늬가 물속에서 일렁이며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였고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다가올 제사상에 이 깨끗한 이불을 올릴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집안의 평안을 비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에 추위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냇가 건너편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나 연화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연화는 방망이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웬 낯선 여인이 보찜을 하나 메고서 유심히 연화가 빨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이라기에는 옷차림이 다소 생소하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연화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가지며 우리부를 물속으로 살짝 감추었습니다. 여인은 나이가 꽤 들어 보였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는 묘한 웃음을 머금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징검다리를 건너 연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빨래하고 있는 비단 찻이불을 가리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책, 귀한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쓰나 그게 보통 이불인 줄 아나 보지?
여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말투에는 상대를 얕잡아 보는 듯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저 집안 어르신의 이불을 빨고 있을 뿐입니다. 함부로 다루다니요. 당치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보찜을 내려놓고는 연화의 곁으로 바짝 다가와 젖은 손으로 찻이불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한 게로구나. 나는 이 집안의 먼 친척 되는 고모 버린 사람이다. 내 이름은 막심이라고 하는데 내 시아버지의 육촌 누님이 된다. 이 말이야. 여인은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를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시집와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 의아했지만 시아버님의 먼 친척이라는 말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심이라는 여인은 연화의 그런 마음을 간파라도 한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그 파니불에 수놓아진 학의 눈을 보아라. 내가 어릴 적에 이 집안 할머니가 직접 수놓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지금 네가 방망이질을 너무 세게 해서 실이 다 풀리게 생겼지 않느냐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이불을 살펴보았지만 학의 눈은 멀쩡했고 실밥 하나 터진 곳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배웠기에 연화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심은 그런 연화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순진한 연화를 이용하기 좋다고 생각했는지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오랜만에 고향에 들렀다가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으니 내 집에서 며칠 묵어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 이불을 손질해 줄 테니 딴 말 말고 나를 안내하거라. 연화는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안했지만 친척 어른을 길가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젖은 빨래를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앞장서는 연화의 뒤를 따라오며 막심은 쉴 새 없이 집안 사정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즘 흉년이라던데 곳간에 쌀은 좀 넉넉하냐? 네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금가락지를 끼고 계시더냐? 마치 집안의 재물을 탐색하려는 듯한 질문들이 이어지자 연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빨래터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막심의 발자국 소리와 쉼없는 질문 때문에 연화에게는 그 길이 천리 길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눈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지만 그 발자국의 주인들은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연화에게 인사를 건네려다 뒤따라오는 낯선 여인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막심의 기세가 워낙 사나워 보여 섣불리 말을 걸지 못하고 수근거리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고 속으로는 시부모님께서 이 낯선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실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막심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연화의 집 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연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마당에 있던 누렁이가 낯선 냄새를 맡고는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기 그지없는 누렁이가 저토록 사납게 짖는 것을 보니 연화는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막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를 노려보며 어디서 감히 어른을 보고 짖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서슬퍼런 고함에 누렁이마저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을 쳤고 그 소란의 방 안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젖은 빨래를 이고 있는 며느리와 그 뒤에 서 있는 낯선 여인을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가,
뒤에 오신 분은 누구시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연화가 입을 떼기도 전에 막심이 넙죽 절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형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건너 마을 육촌 시동생의 처족 합벌되는 막심입니다요. 어릴 적에 뵙고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막심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시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으시는 듯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워낙 먼 친척들이 많고 왕래가 뜸했던 터라 긴가민가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막심은 그 틈을 타 더욱 살가운 척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부 인사를 늘어놓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얼떨결에 그녀를 방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빨래를 널기 위해 뒷마당으로 가면서도 자꾸만 안채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빨래터에서 만났을 때에 그거만 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착한 친척 행세를 하는 막심의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젖은 빨래가 금세 뻣뻣하게 얼어붙기 시작했고 연화의 손끝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왔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그 추위보다 더 매섭게 연화를 괴롭혔습니다. 비단 깻잎불을 빨랫줄에 널면서 연화는 붉은 학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마치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집안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연화는 저녁 준비를 서둘렀는데 어느새 부엌까지 따라 들어온 막심이 솥뚜껑을 열어보며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국물이 너무 묽지 않으냐, 쌀을 이렇게 낭비해서야 원. 막심은 마치 시어머니라도 된 양 행세를 하며 부엌 살림 하나하나를 지적했고 연화가 썰어놓은 채소를 집어먹으며 맛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꾹 참고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 낯선 불청객으로 인해 평화롭던 저녁 시간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막심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시부모님에게 온갖 가머니서를 늘어놓으며 집안의 귀중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슬쩍슬쩍 떠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막심의 화려한 말솜씨에 넘어가 옛날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셨지만 연화는 막심의 눈동자가 시시때때로 장롱과 문갑 쪽을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는 마치 늑대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빨래터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만남이 과연 오늘 밤 이 집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연화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제발 무사히 밤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끗희끗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더욱 두텁게 쌓여 빗자루질을 해도 끝이 없을 지경이었는데 연화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부지런히 마당 길을 갔습니다. 보통 때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살폈어야 할 손님 막심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행여나 손님이 깰까봐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가며 부엌일을 보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숭늉을 끓여내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침상을 차려내는 동안에도 막심은 기척이 없어 연화는 이 낯선 친척이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물며 주인 행세를 할지 근심이 깊어만 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온 막심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방이 춥다느니 이불이 얇다느니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애구구, 허리야. 이 집 구들장은 어찌 이리 식은 게 빨리 식는가. 내 집에서는 뜨끈해서 등이 데일 지경인데 말이야. 막심은 하품을 크게 하며 마루로 나와 앉더니 연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을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연하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시부모님이 보고 계시는 터라 묵묵히 따뜻한 새순물을 대야에 담아 대령했습니다. 막심은 연하가 가져온 물의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혀를 찾고 수건이 거칠다며 타박을 주는 등 아침부터 연하의 속을 벅벅 긁어 놓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막심의 무례함은 멈출 줄을 몰랐는데 그녀는 어른들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먼저 국을 떠먹으며 맛을 보았습니다. 이런 국이 좀 짜구먼, 며느리가 간도 못 맞추나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 시어머니는 평소 연화의 음식 솜씨를 칭찬해 오셨기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오랜만에 온 친척이 타박을 하니 덩달아 국맛이 이상한가 싶어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막심은 밥상 위에 올라온 귀한 조기구이를 제 앞으로 쓱 당겨오더니 살이 통통한 부분은 자신이 다 발라먹고 뼈만 남은 부분을 연화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연화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래가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밥술을 뜨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간 연화의 뒤를 따라 들어온 막심은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살림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나 볼까. 그녀는 그릇들을 달그락거리며 꺼내보고는 먼지가 있다느니 이가 나갔다느니 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부엌 구석에 놓인 쌀독 뚜껑을 열어보고는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듯 손을 넣어 휘저어 보았습니다. 연화가 놀라 고모님, 쌀독에 손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자 막심은 눈을 부라리며 내가 내 시어머니의 친척인데 내 집 살림이나 마찬가지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부엌은 여인에게 있어 신성한 공간이건만 막심은 마치 점령군처럼 부엌을 휘젓고 다니며 연화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막심의 횡포는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는데 그녀는 연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독대로 나가 항아리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잘 익은 김장, 김치 항아리를 열어보고는 손가락으로 푹 찍어 맛을 보더니 뚜껑을 제대로 덮지도 않고 다음 항아리로 옮겨갔습니다. 된장독, 고추장독 할 것 없이 모조리 열어젖히는 통에 장독대에는 구수한 장냄새가 진동을 했고 눈발이 날려 장맛이 변할까 걱정된 연화가 황급히 달려와 뚜껑을 덮었습니다. 막심은 그런 연화를 비웃으며 장이 맛이 없어서 내가 좀 봐주려고 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말하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애써 담근 장들이 혹여나 상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막심은 뒷짐을 지고 유유히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연화는 저녁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 우물가로 나갔는데 평소 반갑게 맞아주던 마을 안악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던 안악들은 연화가 다가오자 갑자기 입을 다물고 딴청을 피우거나 흘끔거리는 눈초리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옆집 옥분내가 다가와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야, 집에 와 계신 그 손님 말이다. 그분이 그러는데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혼수를 친정에 몰래 빼돌리려다 들켰다면서? 연화는 난데없는 소리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혼수를 빼돌리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알고 보니 연화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막심이 마실을 나온 척하며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속은 시커멓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감시하러 왔겠어. 라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연화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막심의 말솜씨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며 연화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길거리에서 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입술을 꽉 깨물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해명하고는 도망치듯 우물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마치 돌덩이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을 지키고 어르신을 모시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루아침에 도둑 누명을 쓰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담장 너머로 막심의 앙칼진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연하를 조롱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연하는 대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혹여나 집안 싸움으로 번져 어르신들이 상심하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막심은 안방 캔마루에 앉아 어제 연화가 빨아 널었던 비단 채미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빨래라고 했나? 색이 다 바랬네, 바랬어. 막심은 멀쩡한 이불을 두고 또 트집을 잡으며 연화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고모님, 그건 다 마른 것이니 제가 개어넣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불을 가져가려 하자 막심은 이불 끝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마. 넌 손이 거칠어서 비단이 상하겠다. 막심의 눈은 이불의 붉은 학자수에 꽂혀 있었고 그 눈빛에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직감적으로 막심이 이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힘으로 뺏을 수도 없어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방에서는 시아버님의 기침 소리가 깊어졌는데 막심은 약을 다리려는 연화를 제지하고 자신이 직접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녀는 약탕관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나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시벽을 했습니다. 연화가 불안한 마음에 문틈으로 엿보니 막심은 약재를 넣는 척하며 부엌 한쪽에 숨겨둔 꿀단지를 열어 제 입에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귀한 꿀을 훔쳐먹는 모습을 들키고도 막심은 태연하게 입을 닦으며 맛이 변했나 보려고 기미를 한 것이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연화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아픈 시아버님을 위해 정성껏 약을 다려야 했기에 꾹 참고 다시 약탕관 앞에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은 더욱 거세져 눈보라로 변했고 문풍지가 윙윙 울어대며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안방에 모여 앉았을 때 막심은 은근슬쩍 시부모님에게 집문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이 흉흉하여 도둑이 들끓는다는데 집문서랑 땅문서는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며느리한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한 물건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믿을 만한 아이라 곳간 열쇠도 다 맡겼네 라고 대답하셨지만 막심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지요. 제가 잠시 봐드릴 테니 어디 있는지나 알려주세요. 연하는 막심의 검은 속내가 뻔히 보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행여나 막심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실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 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님은 허허, 우리 집안 살림은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신경 쓸 것 없네 라고 일축하셨지만 막심의 눈빛은 포기를 모르는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대화 주제를 바꾸는 척하다가도 끊임없이 집안의 재산 규모와 귀중품의 위치를 파악하려 들었고 연화가 자리를 비우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연화는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졸음을 쫓아가며 시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어 잠자리를 봐드리는데 막심은 건넌방을 마다하고 굳이 안방 아랫목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랜만에 형님과 회포도 풀 겸 한방에서 자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댔지만 연화는 그녀가 안방에 있는 자개장롱을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롱 깊은 곳에는 집문서와 폐물함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손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허락하셨고
연화는 어쩔 수 없이 건넌방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연화의 귓가에 막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방문 너머로 보이는 막심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벽을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건넌방에 누운 연화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고 집안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만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안방 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문 여는 소리가 들릴까, 발자국 소리가 들릴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막심의 발소리인지 아니면 낡은 집이 우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연화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지나칠 뻔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연화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 야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일까 생각하려 했지만 발소리는 마당 쪽이 아니라 대청마루를 지나 건너편 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막심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무언가 꿍꿍이를 벌이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듯한 희미한 그림자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막심이었고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쇠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의 어둠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삼켜버린 듯 칠흑같이 깊었고 문풍지를 때리는 바람 소리는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집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틈으로 마루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분명 손님방에 있어야 할 막심이었습니다. 막심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발을 놀려 안방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그녀의 다른 한 손에는 번뜩이는 쇠붙이가 들려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그것도 눈보라가 몰아쳐 고립된 이 시점에 그녀가 노리는 것은 분명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된 집안의 가장 귀한 물건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연화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러 가족들을 깨우고 싶었지만 혹시나 막심이 흉기를 휘두를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심은 익숙한 솜씨로 문고리에 얇은 쇠를 집어넣어 걸쇠를 풀려고 시도했는데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연화는 그녀가 평범한 친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달그락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방 안에 잠든 시부모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의 대를 이어온 비단 천이불과 집문서가 몽땅 도둑맞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뛰쳐나가며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막심은 쥐고 있던 쇠붙이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내 표정을 싹 바꾸며 매서운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잠 안 자고 웬 소란이냐. 내가 화장실을 가려다 길을 잃어 문을 잘못 찾은 것뿐이다. 막심은 뻔뻔하게 둘러대며 오히려 연화에게 면박을 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안방 문고리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화장실은 부엌 뒤편에 있고 지금 고모님이 계신 곳은 안방 문 앞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연화가 쇠붙이를 가리키자 막심은 흠칫 놀라 손을 뒤로 감추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법 눈치가 빠른 계집이구나. 그래, 내가 좀 챙겨갈 게 있어서 그랬다. 어차피 늙은이들 죽고 나면 다 네 것이 될 텐데 내가 조금 미리 가져간들
무슨 상관이냐. 막심의 뻔뻔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안방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놀란 연화가 그녀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힘이 장사인 막심에게 밀려 마루 바닥에 엉덩방아를 캤고 말았습니다. 막심은 잽싸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고 그 소란에 잠에서 깬 시부모님이 이게 무슨 난리냐 하며 일어나셨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막심은 시어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장롱 서랍을 뒤져 비단 잠지불과 문서가 든 자기 함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시아버님이 호통을 치셨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막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챙기자마자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연화가 죽기 살기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거 놓고 가세요. 이건 우리 집안의 혼입니다. 연화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막심의 다리를 놓지 않았고 막심은 그런 연화를 떼어내기 위해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끈질긴 것 놓지 못해? 내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밖에서는 천둥 같은 바람 소리가 집을 통째로 흔들었고 열린 방문을 통해 들이닥친 눈보라가 방 안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힘없는 시부모님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연화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면서도 필사적으로 막심을 막아섰습니다. 이대로 뺏기면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는 생각 하나로 연화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열리며 누렁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린 사이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가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눈을 뒤집어 쓴 그 사람은 마치 산신령처럼 보였는데 손에는 굵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침없이 마루 위로 올라와 쿵하고 지팡이를 내리찍었는데 눈을 털어내고 드러난 얼굴은 바로 이 집에서 오랫동안 유모로 일하다 은퇴한 달순 할매였습니다. 달순 할매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 야밤에 남의 집에서 구판이라도 벌어진 게냐? 웬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설치고 있구나. 달순 할매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루를 울리자 기세등등하던 막심도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순 할매는 옆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밤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하고 불길하여 이 폭설을 뚫고 옛 주인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방 안 꼴과 연화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보찜을 안고 있는 막심을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내 놈의 냄새를 맡고 왔지. 역시나 쥐새끼가 들어와 있었어. 할매는 지팡이로 막심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막심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태세를 정비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가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나는 이 집안의 육촌 친척이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떠들어. 막심은 자신이 친척이라는 거짓말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 했지만 달순 할매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육촌,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내가 이 집으로 시집온 마님을 50년 동안 모셨는데 내년 같은 상판대기는 구경도 못 해봤다. 어디서 족보를 팔아먹으려고 수작질이야? 달순 할매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막심은 말문이 막혔지만 뻔뻔함으로 무장한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막심은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보찜을 연화 쪽으로 획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가려던 게 아니다. 저 며느리년이 밤중에 몰래 도망치려는 걸 내가 잡은 것이다. 나는 집안 물건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막심의 기상천외한 거짓말에 연화는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훔쳐 가려던 사람이 순식간에 도둑을 잡은 의인 행세를 하니
시부모님조차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연아와 막심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막심은 그 틈을 타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며느리 감시하러 왔다고 했잖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저것이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까요.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절대 아닙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연화가 울부짖었지만 막심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기세가 좋아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막심은 연화가 챙겨둔 빨래 광줄이며 부엌 살림까지 들먹이며 연화가 도망갈 준비를 했다고 거짓 증거들을 나열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고립된 이 밤, 진실을 밝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고 사악한 혀를 놀리는 막심의 말발에 집안 공기는 의심과 혼란으로 탁해져만 갔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짝을 뜯어낼 듯이 흔들었고 희미한 등잔불마저 위태롭게 깜박거렸습니다. 그때 달순 할매가 다시 한번 지팡이로 마루 바닥을 쾅하고 내리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주둥이 닥쳐라. 내년 혓바닥이 아무리 길어도 내 눈은 못 속인다. 할매는 천천히 아주 위협적으로 막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비단 캐리불을 집어들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진짜 이 집안 핏줄이고 친척이라면 이 차시불에 얽힌 내력을 알겠구나. 이 학 그림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어디 한번 짓거려 보아라. 할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고 막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막심은 눈동자를 굴리며 이불을 곁눈질했습니다. 그저 붉은 실로 수놓아진 학 그림일 뿐인데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거야 학이 천년을 사니까 장수하라는 뜻이지. 그걸 모를까봐 물어? 막심이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달순 할매는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었습니다. 장수? 그럴듯하게 둘러대는구나. 하지만 틀렸다. 이 이불은 그런 뻔한 뜻으로 만든 게 아니란다. 할매는 시어머니와 연화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막심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매가 쥐고 있는 진실의 열쇠가 과연 무엇일지 막심의 거짓말이 탄로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마루 위. 세 사람의 거칠어진 숨소리와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막심은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는 듯 연신 대문 쪽을 힐끔거렸지만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 세상이라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앞에는 호랑이 같은 달순 할매가 버티고 서 있었고 뒤에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은 시부모님과 억울함에 치를 떨고 있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예기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자 막심의 얼굴은 도끼로 가득 차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순 할매는 뜸을 들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탈이불을 만들 때 마님께서 친정 어머니께 받은 글귀를 이 학의 날개 속에 숨겨 놓으셨지. 겉으로 보면 그냥 실밥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글자가 숨어 있어. 네가 정말 친척이라면 그 글귀가 무엇인지 알 것이야. 자, 말해보아라. 저 학의 날개 속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할매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막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막심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글씨 따위는 보이지 않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악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려 했습니다. 글씨?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너야말로 이 집 재산을 노리고 며느리랑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막심이 악글 쓰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연화는 재빨리 일어나 할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저 사악한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연하의 눈에도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눈보라치는 밤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비단 고리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이 위험한 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달순 할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고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막심은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불안하게 눈동자만 굴리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며 이 상황을 모면할 그럴듯한 답을 찾으려 했었지만 본 적도 없는 글귀를 맞출 재간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어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정적과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막심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눈을 딱 감고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그래, 생각났다. 북이 영화라고 쓰여 있지. 자손 대대로 부자 되고 영화를 누리라고 할머니가 쓰신 거야. 내 말이 맞지? 막심은 목소리를 높여 우기면 통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뻔뻔스럽게 대답하며 달순 할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달순 할매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매의 그 침착하고 단호한 모습에 막심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고 지켜보던 시부모님과 연화 역시 숨을 죽인 채 할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틀렸다. 이 고얀 연화. 이 고이불학 날개 속에는 아무런 글귀도 쓰여 있지 않다. 마님께서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글을 수놓았겠느냐? 달순 할매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마루를 울리자 막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매는 천이불을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글 대신 붉은 실을 한 땀 한 땀 꼬아하게 심장 부분에 작은 매듭을 지어 놓으셨지. 자식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는 어미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다. 네가 진짜 친척이라면 이 슬픈 내력을 모를 리가 없는데 부귀영화라니. 내년 속물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시부모님은 그제야 막심의 정체를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감쪽같이 속았구나. 시아버님은 배신감과 분노로 몸을 떠셨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탄하셨습니다. 연하는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심의 거짓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고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비단 내미불은 오히려 그녀를 심판하는 증거물이 되어 연화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막심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자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품에 안고 있던 패물함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훔치려던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면 도망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화와 달순 할매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막심은 짐승처럼 사납게 팔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햇마루에서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거기 서라. 어디를 도망가느냐. 연화가 소리치며 뒤따라 나갔지만 막심은 이미 살인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밭을 허우적거리며 도망치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누렁이가 컹컹 짖으며 대문 밖까지 쫓아갔지만 막심은 눈보라 속으로 꽁무니를 빼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캔마당을 맴돌며
도망친 자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막심이 사라진 뒤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대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단단히 지른 뒤 방으로 들어와 놀라신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괜찮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는 오지 못할 겁니다. 연화가 따뜻한 손길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가, 내가 늙어서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 너를 고생시켰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달순 할매는 마루에 앉아 눈 묻은 옷을 털어내며 혀를 찼습니다. 내 며칠 전 장터에서 저 여자가 엉터리 약을 팔며 사람들을 속이는 걸 봤지. 그런데 오늘 꿈자리가 사나워 혹시나 하고 와봤더니 역시나 흉한 짓을 꾸미고 있었어. 할매의 말에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우픈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준 할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서둘러 따뜻한 꿀물을 타와서 달순 할매와 시부모님께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단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겨울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되찾은 비단 테리블을 다시 깨끗하게 개어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했고 집 문서와 폐물함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막심이 헤집어 놓았던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연화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련을 겪고 난 뒤 가족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은 눈부시게 하얗게 빛났고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밤의 소란을 전해 듣고 하나둘씩 연화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달순 할매가 낸 소문에 의하면 막심이 옆마을에서도 사기를 치려다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화에게 다가와 섣불리 오해했던 것을 사과하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고 헛소문을 믿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연화는 활짝 웃으며 이웃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오해했을 거예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지요. 연화의 넉넉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풀린 기념으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떡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오고 갔고 연화네 마당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막심이 남기고 간 불신과 의심의 그림자는 아침 햇살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떡국을 한솥 끓여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떡국을 한 그릇씩 받아든 사람들은 호호 불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연화 솜씨가 제일이야. 국물이 아주 진국이네. 칭찬 소리에 연화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달순 할매도 떡국을 드시며 마음이 고우니 음식 맛도 고울 수밖에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 덕분에 집안의 위기를 넘기고 마을 사람들과도 다시 화목해진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따뜻한 떡국 한 그릇에는 지난밤의 공포를 잊게 하는 위로와 치유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자 연화는 달순 할매에게 감사의 선물로 쌀 한 가마니와 따뜻한 솜옷을 챙겨드렸습니다. 할매는 극구 사양했지만 연화와 시부모님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하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내 죽기 전에 밥값은 하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네.
앞으로도 집안 잘 건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달순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갔고 연화는 할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할매가 남긴 발자국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안방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시부모님을 쉬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캔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눈 덮인 장독대와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니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비록 낯선 불청객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지만 그 덕분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빨래터에서 시작된 그 위험했던 밤은 이제 한바탕 꿈처럼 아련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다시 밤이 찾아왔지만 연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대문이 집을 지켜주고 있고 방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며 마음속에는 진실이라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저녁 문단속을 마치고 따뜻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고 연화도 그 곁에 누워 포근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훈훈했고 연화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느끼며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눈 속 빨래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평화롭게 끝을 맺었습니다.